우리 시험 치느라고 고생하셨고 여행도 갔다 오느라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수학 공부, 과학 공부 많이 했을 거라고 물리, 화학 많이 했겠지.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좀 하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듣는 친구들도 영상으로라도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서 다음 주에도 왔을 때 뒷북 치는 그런 느낌의 대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얘기하고 집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간곡한 메시지 전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어제 그냥 바로 진도 나갔었는데 어제 수업 마치고 나서 좀 시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뼈저리게 좀 이 얘기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학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거든, 쌤이. 2학년 되니까 역시 열심히 하는구나. 물리랑 화학도 힘든데 국어 한다고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쉽게 느껴졌거든, 시험지를 보는 순간. 근데 헷갈린다면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이거 박빙이겠다. 3개까지는 어떻게 1등급 컷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시험 생각보다 김양호 쌤 시험 범위 너무 쉽다. 수능 주도권 이렇게 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쌤은 진짜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보다 7개가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외부 지문 3개, 외부 지문 4개, 그 다음에 본 시험 범위에서 4개, 3개 이게 거의 다 여러분의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교과서에서 이제 5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객관식에서 3개인데 단답형에서 뭐 하나가 콩으로 날아갔다 이러면 이제 쑥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를 쌤이 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어. 문학이 2개 중에 좀 헷갈렸었지. 외부 지문을 놔두고 문학부터 먼저 푸셨습니까? 네. 외부 지문이 좀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외부 지문을 먼저 풀었을 것이고 모의고사에 좀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은 근데 생각보다 외부 지문이 9문제인 게 나라도 시험 치는 상황이면 엄청 깜짝 놀랐을 것 같단 말이야. 좀 긴장감을 유발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만약에 그 시험 치는 상황이었다면 문학부터 풀었을 것 같아. 수능 주도권부터 풀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외부 지문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과서 풀 때 2개 중에 하나를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내가 시험 치는 상황인데 2개 중에서 시간을 의외로 좀 많이 썼다. 너무 결석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 그 상황을 확인을 못하는데 화요일은 되게 많았어. 어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당황스러웠다고 치고 나니까 외부 지문으로 갔을 때의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쌤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혼자 열심히 해서 그래, 혼자. 그래서 2학년들은 쌤이 1학년들이면 막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고 하는 거에서 주말에를 많이 앉혀놓고 좀 했단 말이야. 그래서 40문제인데 꽤나 좀 시험을 공부를 한 친구들은 잘 본 결과들인 것 같은데 2학년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화학이랑 물리를 할 게 많으니까 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쌤은 이제 동동거리는 상황이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열심히 해서 그래 진짜. 그래서 쌤이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푼 거를 갖다가 뒤져보고 본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안 틀리면 돼. 외부 지문을 망했으면 본 시험 범위에서 안 틀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외부 지문 틀리는 거에서는. 그리고 또 기말에서의 반영. 그래서 그거는 23년도 수능 완성이었어. 그냥 책꽂이에 있는 거 이렇게 꺼내가지고 컨트롤-C, 컨트롤-V 하셨겠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 지문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고 김양호 쌤 시험 보면 수능 주도권을 그냥 싹 다 맞춘다라고 생각해야 돼. 진짜. 근데 그걸 맞출 수 있는 문제냐 없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윤이 안녕. 교과서에서 틀렸나 윤이? 수능 주도권이랑 교과서에서 틀린 문제 있나?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됐냐라는 거를 이제 쌤이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상황이 혼자 열심히 해서 그렇다. 2학년들 중에서 쌤이 질문을 받아본 사례가 좀 많지가 않다. 카톡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좀 적다. 근데 물어본 사람들은 좀 잘 봤다. 카톡으로 질문을 좀 하는 사람은 잘 봤다. 그래서 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 열심히 하지 말고
90개 강민기 형이라고 이제 졸업한 형에서 강민기 형이라고 그 형이 2학년에서는 워낙 이과 과목이 중요한 게 많아져가지고 문과였는지 이과였는지 모르겠다. 2학년 때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줬었는데 국어를 늘 좀 잘 봤었어. 늘 1등으로 좀 잘 봤었는데 그 형이 좀 약간 쌤은 시험 기간에서 이렇게 되는 그게 뭐였냐면 스티커를 정말 많이 붙여왔어. 근데 그 스티커를 많이 붙이는 거에 주된 내용은 다 딴지 거는 건 거야. 4번이 맞는 거는 알겠는데 3번도 되지 않아요? 3번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시험 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백주사와 달리는 안 보이고 1번에 서술자 개입이 있는 판소리체 문체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판소리 사설 문체는 꽂히기는 하는데 이 지문에 서술자 개입이 없었으니까 1번 틀린 말 뭐 이런 식이 되는 그 헷갈림을 자료를 준 거에서 쌤이랑 좀 나누셔야 되는데 시험 치는 상황에서 헷갈리는 거를 쌤이랑 좀 시험 대비를 하면서 꼭 그렇게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 라는 말이 쌤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까지 너무 딴지를 안 걸어도 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오장하게 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학은 두 개 중에서 하나가 헷갈리지 않았나요? 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서와 이거 진짜 방지할 수 있거든 쌤이. 진짜 이거는 쌤이 없애줄 수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문학 시험 칠 때 분명히 기말고사도 헷갈린단 말이야. 두 개 중에 하나로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헷갈리는 거를 연습을 해놔야 되는데 자습서 자료를 주는 거에서 연습을 하고 시험 치는 상황에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뇌를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빨리 얘기하고 집어치울 테니까 이걸 진짜 이 손발에 맞춘다라는 거에 대한 다짐 없이는 절대로 기말고사에서도 교과서랑 수능 조건에서 다 못 맞춘다 진짜. 무조건 한두 개에서 내가 그 실수한 거잖아 지금. 세 개 문제를 봤을 때 그 세 개가 내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잖아. 그냥 두 개 중에서 헷갈려서 내과가 그냥 바꿔줬는데 순간에 들어와서 뭔가를 고쳐서 수정을 하셨는데 그 수정한 내용이 더 헷갈려가지고 된 불상사잖아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험 범위에서 괜히 아는데 괜히 시체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가 더 심오한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쌤은 이게 너무 안타까워. 2학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닌데 확 잘 보는 그런 성적을 낼 수가 있는데 그냥 못 본 거면 그냥 못 본 건데 애매하게 시험을 치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에서 그 애매함이 그냥 혼자 답지 보고 그냥 혼자 끄덕거리고 넘어가서 그렇다니까. 난 진짜 쌤한테 그걸 좀 그 작업을 같이 하는 거를 하냐 안 하냐가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습관이 1학년 때 든 사람들은 습관이 1학년 때 내가 없으면 갖다 줄게. 1학년 때 그 습관이 좀 든 사람들 있잖아. 질문 정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학년 문학 가서는 좀 잘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깝단 말이야. 너무 혼자서 각자의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문학만 수능 주도과는 그냥 내용일치 문제니까 정보 파악이니까 본문 내용이 기억에 남아있으면 그냥 문제가 풀리잖아 수능 주도과는. 그리고 천성희 쌤도 그렇고 장세권 쌤도 그렇고 시험 문제를 내는 의욕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 그래서 수능 주도과는 지문이 어렵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지문수를 적게 반영하실 줄은 진짜 꿈에도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수능 주도권 범위가 많으니까 좀 반영하실 수도 있겠지. 천성희 쌤도 좀 더 내실 수도 있겠고. 저 김남희 남친 진짜 막 내눈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공부해라 진짜. 연예인 남친. 그래서 쌤은 김양호 쌤거 시험 범위에서 틀린 사람은 진짜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성제 지금 다 마셔야 돼요. 지금 각성제. 틀릴 거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외부 지문 망친 거에 대해서 절대 생각도 하지 말고 기말고사에서도 외부 지문을 뭐 어떻게 저렇게 그거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다. 제발 본 범위에서의 실수를 줄여라. 그 실수가 결국 3개, 2개 이건데 그걸 치명타를 먹이는 데에서는 너무 혼자 꾹 담아놓고 혼자 공부를 해서 그렇다. 문학 문제 풀 때 2개 중에 헷갈리는 거에서 일부러 세모눈을 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에서 약속한 사람이 있어. 화요일에는 그렇게 쌤이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야. 희윤이가 시험을 잘 봤는지 어쨌는지 더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가버렸는데 희윤이 엄청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쌤은 진짜 딱 한 가지다. 그냥 답지 보고 넘어가는 거야. 진짜 답지 보고 자기가 이해가 돼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답지에서 수용이 되지 말고 쌤한테 한 번 더 고집을 피워보는 거지. 이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럼 시험 치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러면 출제자의 뇌에 맞춰서 오지선다형에서 그래도 시험 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를 계속 재단을 해야 되는데 찝찝한 거를 해소를 하지 않고 시험 상황에 가니까 똑같이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헷갈리는 상황으로 시간을 잡아먹잖아. 그러면 그 시간을 잡아먹는 것만이 그 피해를 입히는 거면 또 문제가 되지 않아. 어차피 그런 문제는 틀려. 두 개 중에 하나로 헷갈렸던 문제는 시간도 뺏기고 점수도 뺏기고 그냥 차라리 넘어가는 게 나았어. 그 문제는. 근데 그 문제를 자꾸 고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시간도 뺏겨가지고 바빠지는 상황에서 맞출 거를 또 틀리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시험지에서 그 문제가 여러분한테 뭐였는지가 쌤은 너무 궁금하다. 이번 시험에서 나에게 복병이 되어서 맞출 수 있는 것도 그 시험 상황에 들어와서 수정해 주신 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린 거는 뭐 때문이야?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막 그 고민을 하는 그 찝찝함 때문에 걔한테 여파가 가는 거잖아. 기가 아이가라고 이연사 힘차게 외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1.5개를 더 맞출 수 있고 두 개를 맞출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되게 막 이렇게 화가 나야 되는데 뭐 됐지 뭐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 같은 쌤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까지 5월 말까지는 좀 그 작업을 하자. 시험지를 갖고 와서 쌤 제가 이것 때문에 겁나 고민을 했어요 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쌤이 좀 알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쌤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 있고 없고에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막 누구는 알겠어 이렇게 되는데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는 사람들의 딱 공통점은 혼자 너무 열심히 해서 인 것 같다. 진짜. 그래서 주탐독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주탐독 선택한 사람들은 주탐독은 똑같이 그렇게 가면 시험에서 별 탈 없이 치르게 될 것 같은데 문학에서 쌤 이 말 좀 잘 생각 한번 해봐줘. 나한테 복병이었던 문제가 분명히 있어. 그 시험 치는 상황에서 되게 답답해서 또 10분이 주어져도 나는 그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동동거렸을 그 문제를 좀 찾아봐봐. 그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리고 그 한 개와 두 개는 시간 플러스 점수도 이렇게 만들었지만 다른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또 틀리게 만드는 정말 그 복병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자가 진단을 할 수 없으면 시험지를 갖고 오면 쌤이 그 진단을 내려준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의논 없이 너무 우리가 시험 대비에 파트너라고 손발을 맞추고 있는 거에서 쌤은 아무런 기여도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의 시험 대비에. 근데 쌤이랑 그런 걸 의논을 하면 그러니까 찜찜한 게 없는 상태로 시험 문제를 보러 가야 되는데 미스터방을 알기는 아는데 대장간의 유혹을 알기는 아는데 대장간의 유혹에서 진짜 또 어처구니 없는 거가 틀려오고 막 그러대 좀 시험지 보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를 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보면 진짜 시험 치는 상황에서 헷갈리는 거를 재단을 해야 돼요. 5개 중에서 2번이 겁나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지문 수필 그거 되게 헷갈리지 않았어? 그 사람이 처음에 가자마자 뭘 했는지 쪼잔한 본문안에서의 내용일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지. 본문안에서 빨리 찾는 연습. 본문안에서 진짜 빨리 찾는 연습. 그거 돌아가 바로바로 쌤이랑 한 5문제만 같이 풀이해봐도 여러분 시험 치는 상황에서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외치게 쌤이랑.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좀 바빠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화요일반을 약속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한 게 느껴지는데 약간 좀 아쉽게 시험을 친 거에서 내가 그냥 너의 문제를 푼 거를 들여다보고 역공을 할게. 너 지금 이거 왜 틀렸는지, 그럼 이번에 왜 네가 이번을 했는지 내가 역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작업을 주말에 좀 하자라는 걸로 끄덕끄덕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쌤이 그런 거를 좀 신청을 하는 바이웨다. 내가 어떤 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지 시험 문제 풀다가 찝찝한 게 나오면 바로 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모아서 하는 걸 딱 표시를 해주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쌤이 책을 좀 볼게. 여러분의 자료집을 좀 보고 자료집을 좀 보면 여러분 문제 푸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2학년들 막판에 나 진짜 1등급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쌤한테 신청을 해줘. 쌤이 문제풀이 피드백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쌤이 거꾸로 찾아서 줄 테니까 1등급은 딱 올리고 마무리 지금 다 걸쳐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2학년들 좀 시험을 되게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험지인데 생각보다 너무 7개에서 5개는 사실은 잘 할 것 같거든. 5개도 진짜 애매한 것 같다. 3개, 4개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이 사람들은 기말에서 해서 올릴 거가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5, 7, 9개 5개에서 9개 너무 우울한데.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좀 쌤한테 들려주기를 바란다. 시험지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에게 무슨 복병이 있었는지 그걸 공유하고 안 하고가 진짜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쌤이 봐주고 안 봐주고가 시험 대비를 너무 혼자서 하지 맙시다. 그래서 김양호 쌤 시험 범위에서는 한국문학의 역사거든요. 암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암기하면 그 칠판에 썼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객관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양호 쌤 문제가 생각보다 쌤 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좋게 내셨다. 시험 치는 상황에서 문학적 뇌가 필요해. 그러니까 2개 중에서 다 헷갈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작업을 진짜 해야 돼. 그래서 쌤이 좀 할게 알았지. 따뜻한 잔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와 있어 주기만 하면 쌤이 여러분 자료집을 뒤져가지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볼게요. 알았죠? 주말에 좀 와 있어 주세요. 알았죠? 146페이지 가겠습니다. 고려시대까지의 문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다 진짜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1등급 조금만 하고 2등급 지금 4, 3에 걸쳐있는 사람들은 꼭 2등급 만드시고 2, 3에 살짝 걸쳐져 있는 사람들은 꼭 1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할 수 있으니까 쌤이랑 그걸 좀 의논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등급을 올려야 된다고 쌤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만 올리면 입결이 달라지는데요. 뭐 이런 좀 의사를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쌤한테. 그러면 쌤이 마음 먹고 관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쌤의 관여를 싫어하는지 어떠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고려시대까지의 문학 갑니다. 고려시대는 기원전부터 시작합시다. 기원전부터 해서 10세기까지의 문학이 소단원 1.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가 소단원 2가 되는데 학습 목표 한번 보시죠. 한국문학의 범위와 체크 밑줄 좀 끄고 가자. 한국문학의 범위 맨 첫 페이지 146페이지부터 시작할게. 한국문학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한국문학이라는 정의를 좀 내려줘. 그 범위를 얘기를 하려면 한국문학의 범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고려시대의 10세기까지의 문학의 갈래별에다가 밑줄. 필기가 되게 부실한데 칠판에 적은 거가 거기에다 좀 살을 더하실 것 같아. 그 필기는 진짜 핵심 키워드만 설명을 하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는 교과서 내용이니까 서사갈래랑 서정갈래랑 2갈래로 나뉘어서 선생님이 핵심 작품들이랑 갈래들을 설명을 하신 거거든. 그 필기가 문학의 갈래별 전개양상에다가 밑에다가는 서정, 서사라고 좀 적어봐봐. 서사갈래랑 서정갈래랑 2가지로 산문의 문학인 서사랑 운문의 문학인 서정갈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10세기까지의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상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해보고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학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다가 동그라미 인간 삶의 진리를 다룬다는 점에서의 보편성과 한국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다가 동그라미 탐구를 해보자. 그러면 오른쪽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는 구비문학이었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비문학에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당시 선조들의 생활을 고려를 했을 때 농경 생활이었을 텐데 문학이 어떻게 향유가 되었을지 추측을 해보자. 글자가 없었을 때는 표현의 수단이 입이었을 거야. 표현의 수단이 음성의 언어였을 거야. 어떤 그림에다가 밑줄 다른 전달 수단을 택했겠죠. 그림이라는 전달 수단이나 노래에다가 밑줄 그렇게 생각과 감정이 표현이 되었을 텐데 한마디로 입에서 구전되었다. 구비문학 형태에다가 밑줄 그리고 선조들의 기원전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다? 집단적 촌락 생활이었을까? 집단적 생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147페이지 갈게요. 앞에 질문에 답하여서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한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보자. 다음 글을 읽으면서 고려시대까지의 문학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의 문학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서는 고조선과 같이 고대 국가였을 거야.
선사시대라고 생각해주면 돼. 네오박스 치면서 갈까? 선사시대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오지산다양의 객관식 나온다라고 생각해줘. 이 파트에서 기록이 없어. 문학작품이 남아있는 게 고대가요가 고작해서 5개밖에 없어. 그래서 기록에다가 X하시고 정확히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이제 딱 하나는 알 수 있는 게 역사적인 사회상으로서 공동체 생활이야. 공동체 생활에다가 밑줄 끄시고 채집, 수렵이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 생활을 기반으로 농경사회로 또 발전을 했겠지. 그렇게 문학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사시대의 문학은 주로 제천의식이라는 종합예술의 형태로 집단적으로 향유가 되었을 거야. 한국사 시간에도 열심히 배웠죠. 제천의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제사를 지내는 종합예술 형태가 문학의 형태였다. 종합예술 형태에다가 밑줄 그시고 춤, 노래라고 좀 적어줘. 종합예술의 형태는 한마디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형태로 집단적 향유라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집단적 성격의 문학이었다. 집단적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따라서 이 시기의 문학은 구비문학이었어.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 왜? 기록의 수단이 없으니까. 구비문학에다가 밑줄. 그래서 서사갈래로는 설화가, 그리고 서정갈래로는 민간의 노래, 민요가, 그리고 의식료적인 성격에서의 제천의식이기 때문에 무당의 노래, 무가가 전해지는 겁니다. 설화, 민요, 무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사시대에서 발전을 해서 청동기 시대로 가게 되면 청동기 시대에다가 네오박스 한번 쳐주시죠. 여기서는 이제 고대 국가가 건설이 됐어. 고조선 이런 나라들 고대 국가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고대 건국이 이루어진 그 나라의 시조들 있지. 시조들의 역사, 시조들의 신성성을 강조해주는 건국 신화가 창작이 되었어. 건국 신화에다가 밑줄. 고조선의 장군 신화, 고구려의 주몽 신화, 그리고 가야의 가락도끼의 김수호 신화 이렇게요. 이후에 문자가 사용이 되면서 문자에다가 동그라미 중국의 한자가 수용이 되기 시작했겠죠. 이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구비문학에서 무슨 문학으로요? 기록문학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됨으로써는 제의나 주술적인 성격에서의 집단적 성격보다는 제의나 주술의 영향력이 약화가 되면서 내 이야기를 담고 싶어. 내 이야기를 은밀하게 담아내는 밑줄 글자. 개인 서정에다가 밑줄. 제일 대표적으로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 그리고 백수광부의 아내가 남긴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 고대 가요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삼국시대의 문학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면 1번 옆에다가 키워드 좀 적고 갈게요. 삼국시대의 문학은 어떠했을까 옆에 자리에다가 서사갈래로는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고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신화, 전설, 민담의 설화가 많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뭐를 기억해줘야 되겠다? 건국신화를 꼭 기억해줘야 되겠소. 서사갈래에서는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의 문학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건국신화 하나 기억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정갈래에서는 이렇게 내려올 거가 아니었네. 서정갈래에서는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야 되겠다? 고대가요 5개를 기억해야 돼. 집단적 성격에서 점차 개인 서정시를 노래하는 것으로 건모가 된 고대가요 5작품 전해집니다. 부지가, 그리고 황조가, 공무도화가 5작품이 집단적 성격에서 개인적인 정서의 노래로 변모되었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잘 박아 놓으셔야 돼요. 칠판에 필기 내용 그대로. 필기 오케이. 괜찮지? 그럼 2번으로 가자. 이제 삼국시대부터는 나라의 기틀이 마련이 되면서 기록도 많이 남아있어. 그리고 삼국은 누가 통일했지? 신라의 통일이기 때문에 승자의 역사이기에 백제 고구려의 문학보다는 신라의 문학이 전해지는 거야. 삼국시대에다가 네오박스 한번 쳐주시고 선사시대, 청동기 시대에서의 변모랑 이제 삼국시대로 갑니다. 한자 수용에다가 밑줄, 기록문학 발달에다가 밑줄. 수업 시간에는 그럼 147페이지는 안 읽고 그냥 칠판에 바로 설명. 근데 그 칠판에다 이게 막 설명하면서 이제 자기가 말로 하면서 키워드 내는 거 적어주시는 방식으로. 근데 되게 칠판에서의 내용은 읽기 쓰이기는 하기는 한데 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교과서는 안 읽었다는 거다, 맞지? 그럼 칠판에서 한국 문학의 역사는 이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신 거네. 오케이. 그러면 그 칠판 필기를 반영을 하되 여기에서 반영된 일치하는 내용들을 체크를 좀 하고 갑시다. 삼국시대는 일단 한자 수용에다가 기록문학이 발달이 되었는데 전 시기부터 향유되던 구비문학 역시 이 말 진짜 중요해. 밑줄 긋자. 구비문학 역시 한자로 기록에다가 밑줄 긋으시고 별표 셋.
그러니 한자의 수용으로 인해서 한글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니야. 뭘로 기록이 먼저 이루어졌다? 한자로 기록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고대가요에 구지가라든지 항조가라든지 공무도화가라든지 다 뭐로 먼저 기록이 되었다? 한자로 기록이 되어서 전해지는 거야. 구비문학 역시 한자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 나중에 또 나올 거거든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이거 시다리 식상으로 만들어라, 경희경이. 아니 수행평가 안 하려고 지금 이거 하려고 했으면 빨리 지금 잠을 깨야 된다. 일어나자. 스트레칭 좀 한번 해야겠다. 너무 중요해. 한자로 기록. 여기다 별표 3개 해줘. 구비문학 역시 한자로 기록에다 별표 3개. 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일단 한자로 기록이 됐다. 또. 아니 칠판에서 이 얘기 했으면 시험에 봐야 되는 아주 핵심의 이야기니까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 표기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를 했는데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한자를 우리말의 방식에 맞게끔 창의적 수용이 이루어진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지? 향찰이라는 표기 체계를 만들었어. 향찰에다 동그라미 이런 찾아 표기 방식을 만든 거야. 그 향찰을 통해서 뭐를 기록했지? 신라의 귀족계층의 노래 향가가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향가가 향찰로 기록되었다.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들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인 향찰을 활용한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문학의 시가 양식입니다. 4줄짜리 사구체에서 발전을 해서 가도기의 8구체를 거쳐서 가장 완성되고 정제된 형식 19체 형식까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노래는 향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25수가 전해지는데 4구체, 8구체, 19체로 발전을 했다. 한편 이 시기 삼국시대에서 고구려나 백제의 노래도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제목과 배경설화 그리고 간단한 설명만 전해질 뿐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로지 딱 하나 전해지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지? 정읍사라고 적고 가자. 칠판에서도 언급하셨으니까 백제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고 가야 된다? 백제 유일한 노래 딱 하나는 정읍의 지역에서 전해지는 행상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나의 노래 정읍사 하나 딱 전해진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삼국시대 마무리. 고구려 백제의 노래는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신라의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찾아보기 방식 향차를 만들어서 총 25수나 전해진다는 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기억해 주시고 3번으로 갑니다. 고려시대의 문학은 그러면 옆에다가 이거 하나 적고 가자. 삼국시대의 문학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면 한문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칠판에 딱 적어주셨거든. 한문학이 발달한다. 한자로 기록된 문학의 발달. 한문학 발달. 그 중에서 향가가 총 25수가 전해지는데 향찰로 기록이 되었다. 향가. 신라시대의 노래는 향가를 기억하면 되겠어. 향가를 기억하면 돼. 제방내가는 시험 범위로 빠지지만 그래도 알아놔야 되는 필기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올 거야. 이제 곧 한문학 발달 향가. 서정난해로는 향가를 기억하면 돼. 향차로 기록된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노래 향가. 키워드만 좀 적었어. 2번 형태. 3번에 고려시대의 문학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면 고려가요. 쌍화점에다가 이렇게 쳐주셨지. 고려가요 기억하고 경희체가 기억하고 시조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건 고려 말에. 시조라는 새로운 갈래가 등장해. 집중하고 읽어볼게. 고려시대에는 고려 소교가 유행을 했습니다. 고려 소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소각 가사로도 일컬어지는데요. 민간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와우 민간에서 노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위에다가 구비라고 적어놔야 돼. 평민계층의 문학이야.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노래였구나. 민간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게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돼. 궁중으로 편입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고 난 후에 바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에다 밑줄 별표 3개. 그러니 고려가요는 뭐로 기록되어서 전해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 한자로 기록이 아니라 고려가요는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진다. 고려가요는 평유계층이 창작계층이 평민이었기 때문에 평민들의 자연스러운 생활 감정,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내용상의 특징이고요. 대체적으로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뭐였다? 사문보, 분연체, 후렴구였던 거 기억나? 연장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연장체라는 게 무슨 말? 연이 나뉘어진다라는 분연체야. 왜? 향가는 그 이전에 그냥 4줄짜리 통이었어. 8줄짜리 통이고 그냥 10줄짜리 통이지 연이 나뉘어지지 않았어.
그 이전에 고대가요인 구지가나 그리고 황조가나 전부 다 연이 없었어. 근데 연이 등장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다? 고려가요가 연이 나뉘어지는 첫 번째 갈래야. 그래서 사돈보 분연체 후렴구라고 그 특징, 형식적 특징을 외워놔야 돼. 후렴구가 드러났습니다. 노래 사이사이에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수준 높은 한문학 작품을 창작을 하기 시작했고 한문학 작품에다가 신라시대 때부터 한자가 수용이 되면서 한문학이 발달되었고 꽃이 핀 거는 고려시대야.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친 문인들이 많으니 우리는 이규보 정도는 알아놔야 돼. 이규보에다가 동그라미 당대 최고 수준의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제주를요. 그리고 인간 설화가 건국 신화로서 신화전설 민담이 1에서 2부로 전해져 내려왔겠지. 그러다가 이제 한문으로 기록한 폐간문학이 등장을 해. 한문으로 기록한 폐간문학에다가 밑줄 설화를 기록한 폐간문학이 고려시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진짜 장난 아니게 깐깐하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폐간문학 이런 거는 좀 알아놓읍시다. 그리고 사물 앞에다 별표를 좀 쳐줘. 사물을 의인화시킨 정기 형식에다가 밑줄. 정기 형식은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듯이 이 사물도 사람처럼 의인화를 시켜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일대기를 다루었다는 거야. 정기 형식 밑에다가는 일대기라고 좀 적어봐봐. 사람이 출생, 태어나서 죽는까지의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물도 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 얘들아? 술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쌀을 발효시켜서 누룩으로 만들어서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막걸리를 증류하면 소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소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일대기의 정기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런 갈래를 뭐라고? 가짜 정기라고 해서 가전문학이라고 합니다. 칠판에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가전문학에다가 밑줄 한번 또 그어주시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가장 키워드는 고려가요, 고려 소교를 기억해주고 한문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하는데 소설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가전체 소설이 쓰여진 거야. 가전문학, 가전체가 쓰여졌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설화를 문집으로 묶은 폐간문학도 나타났다. 고려 중기 무신에 난 이후에 문벌의 귀족들은 몰락을 하고 지방 포족들이 치고 왔어. 이런 계층을 우리는 뭐라 불렀지? 신흥사대부에다가 밑줄. 이 신흥사대부들이 자기네들을 과시하고 자기네들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경기 어떠하니꼬라는 구절이 나타난 경기체가가 쓰였어. 칠판에서 설명하셨더라. 경기체가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서 이제 고려 말에 신흥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새로운 갈래를 만들었어. 국문 갈래가 되는 이쪽이자 새로운 정형시에다가 밑줄 형식이 정해진 시조가 빰빠밤 하고 탄생을 하는 겁니다. 고려 말에. 그래서 이방원의 하여가 전몽주의 단신가 이런 거 적어주셨더라고요. 또한 가사도 고려 말에 발생하여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가사랑 시조는 조선시대의 꽃을 피웁니다. 근데 언제부터 창작되기 시작했다? 고려 말에. 그래서 3번의 고려시대에는 키워드를 뭐로 하기로 할까? 신라의 문학에서 한자가 수용되면서 한문학이 발달이 되었던 것이 고려시대 때 더 꽃을 피웠어. 그래서 고려시대의 3번 옆에다가 본격적으로 진짜 한문학이 발달이 된 이규보, 정진상과 같은 천재 문인들이 등장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민간에서의 설화를 묶었다 폐간문학의 발달. 설화를 모은 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폐간문학 기억해 주셔야 되고 소설의 씨앗시대는 사물을 의인화시킨 가전체가 쓰였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가짜전기 가전체. 그리고 서정 갈래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 중요하게 뭐를 기억해 줘야 되지? 평민계층의 노래 고려가요, 사문보 분연책 후렴구 3문호를 기억해 줘야 돼. 그리고 고려 말에 드디어 뭐가 시조와 가사가 창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요거 그 내신에서 2문제 정도 나오지 않겠나? 한 문제 아니면 2문제로 정치가 있게끔 출제가 될 거예요. 좋았어. 조금 더 이런 데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해 주시면 우리가 할 게 많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안 하신 건 아니라 148쪽도 안 읽으신 거지. 참 선생님께서 어떤 의도이신지. 근데 내용은 칠판에서 적어주신 내용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읽고 그냥 칠판에서 본인의 생각으로 뭐라고?
동그라미만 쳐주셨어. 작품 이름 같은 거. 그럼 그거 보면서 이제 쌤이 정리해줄게. 그러면 그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니까 148페이지 갈게. 삼국시대 이전은 건국시나 서정가요. 이게 좀 봐봐봐. 이 시기. 고조선 건국 기원전 2333. BC다 BC. 비포 크라이스트 고조선 건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건국 신화와 서정가요가 등장을 해왔을 때 본문 내용 잘 보셔야 돼요. 고대 국가가 이제 건국이 되었다. BC 2세기경 고대 국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면서 우리 시조에 대한 예찬 칭송의 신화를 창작하자. 뭐를 빠뜨릴 수가 없지. 건국 신화 창작되는 겁니다. 건국 신화에다가 동그라미 그 속에서 어떻게 건국이 이루어졌는지 건국의 내력을 밝히고 건국의 내력에다가 밑줄 그리고 우리 조상님, 우리 시조가 이렇게 하늘의 선택을 받으신 분이여 건국 시조의 신성성에다가 밑줄 칭송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건국 신화는요 대체적으로 어디에 수록되어서 전해지게 삼국유사에 기록되어서 전해져. 근데 삼국사기 이런 거 좀 장난들 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시험 범위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삼국유사와 같은 한 문헌의 한문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삼국유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문으로 기록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문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편 이 시기에는 황조가, 구지가, 공무도화가와 같은 노래들도 있었다. 그래서 황조가, 구지가, 공무도화가 그리고 뭐까지 합쳐줘야 되지? 정읍사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지는 말게. 고대가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가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찝찝하니까 좀 적고 갈까? 황조가, 구지가, 공무도화가 옆에다가 뭐라고? 정읍사 하나 적고 가자. 정읍사. 삼국시대 이전의 노래 고대가요. 4개만 좀 기억해줘. 황조가, 구지가, 공무도화가, 정읍사까지. 이들 노래들은 구전이 되다가 구전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대가요입니다. 서정갈래. 건국신화와 마찬가지로 너무 중요해. 한문으로 기록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가 주셔서 궁서체로 가자. 구비전승제다가 한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한역시다. 한문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한역시다. 한문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다. 구지가는요 집단적 성격의 노래로서 가야국의 건국신화의 배경설화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예요. 가야국기 안에 들어있는 노래로 그 모습이 어떠하다? 집단적 주술적 성격입니다. 집단적 주술적 성격이라고 하죠. 그런 성격의 집단의 노래가 점차 황조가와 공무도화가와 같이 개인 서정의 노래로 변모를 하였다. 개인의 서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황조가, 공무도화가와 같은 개인 서정의 노래로 변모를 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내려와서 주요 작품 이런 걸 이제 칠판에 적어주신 거거든. 단군신화, 고조선, 고구려의 주공신화, 가야의 가라국기, 구시가, 고대가요 4개만 기억해줘. 황조가, 구지가, 공무도화가, 정읍사인데 정읍사는 백제 유일한 노래. 맞았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손으로 한번 적고 가겠습니다. 황조가, 구지가, 공무도화가 옆에다 뭐라고 적자? 정읍사 하나만 적고 갈게요. 그러면서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건국이 되었고 고구려도 기원전 37, 백제도 기원전 18. 그러면서 이제 한자가 수용이 되면서 기록문학이 정착가 되고 신라의 노래 뭐가 탄생이 된다? 향가가 드디어 탄생을 해. 삼국시대에 한자가 수용이 되면서 한자가 수용에다가 밑줄 기록문학 발달에다가 밑줄 구비문학도 한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어. 한역시가. 향찰가 같은 차자 표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향찰가 같은 차자 표기에다가 밑줄 이 향찰가 같은 표기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했다. 선조께서는 조상들의 외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주체적으로 창의적으로 수용하셨구나. 밑줄 끄자. 외래 문화를 주체적 수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향찰은 우리말의 어순에 맞춰서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을 한 거야. 향찰을 활용한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고요. 4줄짜리의 4구체에다가 밑줄, 8줄짜리 8구체에다가 밑줄, 10줄짜리 10구체에다가 밑줄. 그래서 작품 대표되는 것만 기억해놓고 가자. 서동용 헌화가는 4구체의 짧은 형식의 민요, 제망래가 창립하란가는 10구체 향가의 가장 완성된 5도로 정제된 노래. 고구려나 백제의 노래도 물론 있지만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형태를 알 수가 없고 딱 하나, 이거 하나만 밑줄 긋고 가자.
백제의 유일한 노래 정읍사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적고 가야 돼. 한글로 기록이라고 적어야 돼. 고대 가요가 전부 다 사력 시가이지만 정읍사만 딱 유일하게 15세기에 기록된 거거든요. 1500년 가까이의 역사를 견뎌내어서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게 정읍사입니다. 정읍사는 뭐로 기록되어서 전해졌다?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주요 작품에서 향가, 사구체, 서동요랑 풍요, 팔구체 조금만 기억해놓을까? 모죽지랑가,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 모죽지랑가, 처용이가 나타나면 귀신들이 도망간다. 처용이가 나타났다 도망가자. 처용가. 19체 향가에서는 시험 범위로 제외시켜주신 제망매가랑 창기파랑가가 속합니다. 자,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고대 문학에서는 건국시나 그리고 고대가요 삼국시대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챕터는 삼국시대 이전, 두 번째 챕터는 삼국시대 향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나오겠네. 한문학의 전개 한자가 수용이 되면서 삼국시대에 한문학이 발전하였다. 밑줄이자. 한문학 발전에다가 밑줄. 고려시대에는 꽃을 피웠지. 한문학 작품을 수준 높게 장작했지.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친 문인들이 많았어. 통일신라 말기에는 이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운의 사내 최치원에다가 동그라미. 육두푼 출신이어서 천재만재였지만 육두푼의 신분의 한계 때문에 신분의 제약으로 제약이 많았던 최치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한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었고 고려시대 때 누구는 좀 기억하자. 이규보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이련이 삼국유사를 편찬을 해서 삼국시대의 문학을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러니 삼국유사에 거의 다 건국신화가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거야. 고려시대 때 민간의 설화를 모아라. 밑줄이다. 민간 설화에다가 밑줄. 그걸 뭐라고? 폐간문학에다가 밑줄. 정통 한문학의 형태로 밑줄 그죠. 사물을 의인화시킨 정기 형식에다가 밑줄. 사물을 의인화시킨 정기 형식에다가 밑줄 긋고 정기 형식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지? 일대기적 형식이라고 적자.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다루는 일대기의 형식의 가전체가 나오기 시작했어. 가전문학. 그래서 주요 작품으로는 여러분은 최치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총이 임금님에게 신문왕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미와 같은 간신보다는 할미꽃과 같이 충신을 두십시오라는 것을 전달하는 수필 설총이 한계를 지었고요. 최치원의 여러 한시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폐간문학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게 저번 시험 범위였었는데 우리는 필기를 일단은 칠판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폐간문학은 아셔야죠. 그리고 가전문학은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다루었다. 돈을 의인화시킨 공방전, 술을 의인화시킨 국선생전, 죽부인을 의인화시킨 죽부인전까지 고려시대 끝. 그러면서 고려시대 때의 서사문학은 이러했다면 서정갈래는 어땠는고? 라고 하면 서정갈래에는 고려가요가 등장한 거예요. 고려소녀는 민요적 성격의 노래로서 민요적 성격에다가 밑줄 평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다. 평민에다가 동그라미 삶과 감정. 주로 몇 개의 연으로 구면이 되었다. 몇 개의 연으로 구분에다가 밑줄 끄시고 구면체. 연이 끝나면 무엇으로 마무리? 후면부로 마무리. 사문고 분연체 후면부 잊지 마라. 줘야 하세요. 후면부에다가 밑줄. 음악 사이사이에는 흠을 돋궈주는 영구까지. 영구에다가 밑줄. 고려 소교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아깝게만 악장가사 시용야각보가 소개가 되었고 밑줄 거죠. 이 책 이름을 저번에는 좀 외웠어야 되는데 고려가요 어디에 수록되어서 전해진다? 악학괴범, 악장가사, 시용야각보. 단답형은 안 되겠지. 고려 소교는 고려시대 생활 정서의 예술적 반영물로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중요한 작품들 중에 쌍화점을 적어가지고 그것도 막 별표를 치셨더라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쌍화점을 별표를 치신 거야? 네. 병 마시니까 뭐라는 거야 뭐야? 이거 방금 물어보시던데요. 아, 그거. 쌍화점을 적어주셔가지고 되게 웃겼네. 자, 고려가요였습니다. 고려가요. 사문고 분야체 후렴구 기억하시고 고려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새로운 갈래의 탄생. 새로운 갈래의 탄생 옆에다 뭐라고 적지? 시조가사라고 좀 적어줘. 새로운 갈래 시조가사가 탄생했다. 새로운 갈래 옆에다 시조가사 중요하다. 고려 중기 무신의 난임에 신흥 사대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흥 사대부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풍류를 자랑을 하는 경기 어떠하니꼬라는 풀형구를 사용하는 경기체가가 나타났죠. 경기체가에다가 동그라미 대표 작품 적어주셨어. 한림별고에게다가 밑줄 끄시고 최초의 경기체가에다가 밑줄. 이후의 경기체가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창작이 되다가 조선 초기에는 박장과 함께 형성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고려 말에 신흥 사대부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조를 발달시켜. 너무 중요해. 조선의 신흥 사대부들이 고려 말에 말이야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압축시키는 정영시의 시조를 발달시켰다. 시조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정문학 발레로 자리를 잡을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조년, 이방원, 정몽주를 적어주셨어. 이방원의 하여가, 정몽주의 단신가. 이런 작품들이 고려 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가사 작품으로는 나온 화상의 불교 가사가 전해지더라. 경기체가에서는 작품까지 적어주셨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림별곡, 최초의 경기체가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 한림별곡에다가 밑줄. 시조에서는 최초의 시조로 이방원의 하여가랑 정몽주의 단신가가 고려 말에 창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고려 말부터 시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 이방원의 하여가, 정몽주의 단신가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기억해야 돼요. 칠판에 적어주는 거는 핵심 내용들이고 이 내용들이 이제 살이 붙여지는 148페이지, 149페이지는 국영시험 범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치원을 잘 기억해주세요.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전대, 문인, 채치원 150페이지 갑니다. 오늘 짧고 굵게 딱 이것만 하고 헤어질게요. 그리고 교재로 만들어서 다음 시간부터 수능 주도권이랑 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150페이지 준비. 시험은 그래도 두 달을 준비를 할 수 있지. 그 시험 첫날일 것 같지 않아? 첫째 날 7월 9일 이럴 때 칠 것 같은데 얘들아 150페이지의 이 그림을 통해서 원시 촌락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봐봐봐. 이 9명이 7만 5천 명이 사는 경상남도 김해시의 리더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촌락의 부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촌장들. 마을의 촌장들이 9명이 이렇게 모여서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구지봉에서 김수로를 맞이하는 것인데 김수로 흉노설 들어보셨습니까? 신라 사람들은 흉노족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흉노설. 흉노가 징기스칸의 회를 있잖아. 터키까지 진출을 했었던 징기스칸의 그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이 흉노족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그죠? 그 흉노가 막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김수로가 대표가 되어서 경상남도 김해시에 정착을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내장문화도 그렇고 하는 거에서 어쨌든 김수로가 경상남도 김해시에 도착을 해보니 애들이 막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막 청동기 막 엄청 잘 다루고 막 무기도 다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막 수준은 그냥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오야분 할 테니까 나의 역사를 만들어라. 가야라고 부르다 6가야를 세운 거지. 그래서 외부 민족이 들어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구지가와 가라쿠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작품 선정의 이유. 자, 고대가요의 집단적 성격의 노래로의 대표 구지가를 배울 때 수로왕의 강림에다가 밑줄 한번 꺼줘. 수로왕의 강림에다가 밑줄. 고대가요와 수로왕의 탄생 및 가락국의 건국 과정을 다룬 배경설화에다 밑줄이다. 수로왕의 탄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가락국의 건국 과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 작품을 통해서 신적인 인물인 건국시조의 탄생 과정 다시 한번 밑줄 볼까. 건국 시조의 탄생 과정에다가 밑줄. 김수로가 대체 어떻게 태어났느냐. 자기를 엄청 막 영웅시, 신성시 시키고 싶었겠지. 김수로가 막 이런 이야기를 지은 겁니다. 건국 신화의 의미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고대가요가 이렇게 내 작품이 전해지는구나. 뭐였지? 두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정읍사 이런 고대가요가 배경설화랑 함께 전해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 단원에서 이해를 해보자. 작품 개관으로 가는데 건국신화야. 건국신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가는 신성성이라고 적어야 돼. 건국신화에서는 시조의 신성성을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구라 이야기야. 구라. 생 구라지 어떻게 아래서 사람이 태어나겠습니까? 성격은 신화적이면서도 서사적. 수로왕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가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야. 기원적 기록이야. 특징 첫 번째. 고대 국가인 가락국이 건국 신화로서 건국 신화에다가 밑줄. 이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고려시대에 기록된 삼국유사 전해집니다. 이런 스님이 남긴 삼국유사에다가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라는 거 기억해줘. 신적 인물은 영웅시 되는 인물은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아 비범하게 태어난 그 인물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아래서 태어나는 난생 신화에 넣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고대가요의 본문 내용도 중요시 잘 다뤄야 되겠죠. 구지가에다가 밑줄 배경설화와 노랫말 함께 전해져 내려옵니다.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살펴볼 건데요. 가락극기의 경북신화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경상남도 김해시의 사람들이 김해 있어요. 우리 김해시 없나요? 부산 사람 없나요? 부산 사람 김해 사람 없나요? 지하가 부산 사람이었어. 그런 거야. 사람들이 원시 촌락 형태에다가 밑줄 그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원시 촌락 형태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원시 촌락 형태에다가 밑줄 그시고 농경사회였겠죠. 농사는 농경사회. 그래서 이 구지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야. 수상한 소리에다가 밑줄. 그래서 대왕의 출현이 예고가 되어서 9명의 촌장들이 구지공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 부분에서 당연히 빨리 밑줄 꺼라 중요하다. 땅을 파면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노동요. 땅을 파는 노동의 행위로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더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식요. 제천 행사와 같이 의식적인 행위로 춤을 추었더니 하늘에서 뻔뻔뻔 6개의 황금알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 황금알에서 5명의 준수한 아이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지. 알에서 태어난 6사람이 6가야를 건국했습니다. 6가야. 6가야 건국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괜찮니? 자, 그럼 감상열기에서 이번 시험에서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되는 4음절. 신령스러운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에다가 밑줄. 이걸 4글자로 바꿔줘. 수업시간에 하셨을걸. 신령스러운 영접한다 신성한 군주. 신령스러운 군주를 맞이하는 노래 4글자로 뭐라고 부르게? 신령스러운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에다가 밑줄. 금요일 수업시간에 적어주셨을걸. 했다. 기억 못하는 거는 수업시간에. 신령스러운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 4글자. 초성 퀴즈. 맞춰줘. 영접한다 신적인 군주를. 맞지? 수업시간 했던 거 기억나지? 맞지? 했지? 나옵니다 시험에. 영접한다 신적인 군주를. 영신군가의 성격을 보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답형 답이었으면 좋겠다. 영신군가 단답형 답이기. 신령스러운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 영신군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가야의 역사를 기록한 가락극기에 삽입되어서 전해집니다. 건국신화와 고대가요의 특성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을 해볼게요. 151페이지 넘어가서 개벽 이후로에다가 밑줄 그시고 태초 이래 하늘이 열렸어. 기원전 이곳 대한민국의 한반도 경상남도 김해시의 그 땅에서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야. 아직 나라의 이름도 없고 임금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던 시절이야. AD 기원전, BC였겠죠. 그러니 배경이 되는 사회의 모습이 어땠다? 밑줄 긋자. 국가 형성 이전의 원시 촌락 사회입니다. 국가 형성되기 이전의 원시 촌락 사회라는 밑줄. 그랬을 때 이제 마을마다 9명의 촌장이 있었겠지. 9간이라고 합니다. 간은 우두머리.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간 등 9간이 있었는데 9간에다가 밑줄 촌장들 추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는 추장으로 백성들을 통솔을 했던 리더야. 모두 100호의 가정이 있었고 와, 이 김천시 인구만큼은 되거든요. 김천시 전체 인구 시골까지는 말고 김천 시내에 사는 사람들 7만 5천 명 정도가 경상남도 김해시의 틀을 잡고 살았던 거예요. 대부분 상가들에 스스로 모여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다. 밑줄 자.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던 어떤 사회의 모습이었다? 원시 촌락의 농경 사회였던 거야. 여기에 이제 촌장들이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김수로가 흉노가 경상남도 김해에 배를 타고 들어온 겁니다. 후한 세조 광무제 건국 18년 이민 3월 너무 중요하다. 개옥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제천의식이 있었던 날이야. 개옥일은 어떤 날이라고? 풍류를 기원하는 제천의식에다가 밑줄
그래서 개요일에 불렀기 때문에 개요일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식료라고도 합니다. 밑으로 쑥 내려와서 151페이지에 개요일 단어 뜻 좀 봐줘. 개요일이 무슨 뜻이게? 내가 항상 깨끗해야지 신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씻어야 돼. 이쪽 자 액을 제거하는 의미에다가 이쪽 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가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 날입니다. 술에다가도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풍요를 기원하는 개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개요일에 일이 일어난 거야.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의 구지봉이라는 그 산봉우리에서 말이야. 이 산봉우리가 거북이가 엎드린 것과 같은 모양이야. 진짜 실질적으로 가면 산봉우리가 거북이가 엎드린 모양입니다. 지금도 김해시의 구지산, 구지봉에 가시면요. 십붕이 엎드린 모양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구지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지.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북쪽 구지봉에서 들리는 거야. 개요일에 말이지. 그래서 백성 2,300명이 여기에 모였는데 사람의 소리 같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숨기는 소리만 내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수상한 소리를 듣고 사람 200명이 모였어요. 마이크 테스트. 여기 사람이 있느냐? 아홉간이 대답하기를 예, 저희 9촌장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아홉간이 말하기를 구지봉이라는 북쪽 산봉우리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라는 천명을 받고 왔다는 거야. 갑자기 외부 민족이 들어와서 우리를 침범했다라고 하면 이민족으로서의 시조를 존중할 수가 없잖아. 근데 하늘이 내린 존재라는 거에서 신성에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죠. 밑줄 긋자. 하늘이 나에게 명하기를 해다가 밑줄 끄시고 천명이야 천명. 천명을 받은 존재가 기수로야. 이런 이유로 여기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의 꼭대기에 흙을 파면서 산봉우리의 꼭대기 구지봉에서 말이야 흙을 파면서 해다가 밑줄. 그래서 이 노래를 뭐다? 노동요로 부르는 거야. 의식요로 보고 노동요로 부르는 거야. 다 같이 공적인 존재의 강림, 임금님의 강림이라는 공적 소망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 집단적 성격의 노래야. 노래 내용 들어가자. 구야 구야 하고 거북이를 부릅니다. 거북아라고 했을 때 거북이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3개. 시험에 나와야지. 거북이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책만 읽어서는 절대 문학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본문 내용을 여러 번 읽는다고 문학을 절대 잘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무조건 2개 중에서 여러분은 헷갈리게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풀이로서 여러분의 뇌를 오지선다형에서 답을 하나 마킹하는 뇌로서 세팅을 하셔야 돼요. 헷갈리는 거에 대한 의심적인 거를 벗어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자료집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거북아라고 했을 때 거북이 신령스러운 존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왕을 내게 해주거든. 왕을 내려주는 내개체의 거북이니까 신령스러운 영적인 존재이자 신성스러운 존재야. 우리의 임금을 내려주는 신성스러운 존재야. 진짜 차견이 진짜 총싸머리인데 진짜 미나 남친 맞나? 미나다. 네? 미나 여친의 재현 남친. 뒤통수 한 대만 때려. 어휴 속 시원해. 빨리 책상 키나리로 책상 만들어라 빨리. 거북아라고 했을 때 신령스러운 존재 적었지. 쪽수 봐라 진짜 151페이지인데 진짜.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봐. 신성스러운 존재라고 적어. 신성스러운 존재. 그리고 있잖아 마지막에 거북이를 구워 먹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격해야 되는 공격의 대상 O일까 X일까요? 옆에다 적고 가자. 신령스러운 존재, 신성스러운 존재 적으셨습니까? 그럼 공격의 대상 O일까 X일까? 구워 먹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공격의 대상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왕을 내게 해주는 신령스럽고도 신성한 존재를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니? 공격의 대상 절대 아니야. 공격의 대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왜? 왕을 내게 해주는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구워 먹겠냐라고 이 폭력을 휘두를 것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걸까? 그 이유를 살펴보자고. 2번 불렀어. 간절하기 때문에. 거북아 구야 기원의 대상. 머리를 내밀어라 수기현야라고 한문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수기현야라고 했을 때 이때 머리는 거북이의 머리라고 하면 땡땡땡. 거북이의 머리는 필요 없어. 머리에다가 별표 3개. 생명의 기원인 우리들 우두머리. 우리의 머리 즉 누구를 김수로를 내어놓아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하고 상황을 가정을 하네요. 구워 먹겠다라는 것은 협박과 위협은 너무 간절한 소망이라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협박하는 거야. 소원 성취를 희구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협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엽시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번작이 낑냐라는 것으로 한자로 다 기록됩니다. 구야구야 수기하냐 번작이 낑냐 한자로 기록된 것을 지금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서 보는 한엽시가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구조 다시 봐봐. 일행에서는 호명해 거부가 호명, 호 머리를 내놓아라 명령, 내놓지 않으면 가정, 구워 먹겠다 위협. 사람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 뒤에 작성계관으로 갈게요. 글자 수 4글 아니 넘기지 말고 우리 왼쪽 귀퉁이라고, 왼쪽 귀퉁이. 글자 4글자에 4줄짜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면 된다? 사원사구체의 한역시간. 고대 가요의 사원사구체의 한역시간. 그래서 다 같이 부른다라고 하면 아브라카타브라 이루어져라 비비디 바비디부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브라카타브라 주술적 성격입니다. 주술용. 그리고 다 같이 부르는 집단적 성격의 노래. 거북이를 제재로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을 하고, 수로왕의 강림 기원에다가 밑줄 끄시고, 영신군가였지. 풍요로운 생활을 영원하는 거는 뭐야? 개욕이래.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 임금의 강림을 바랐다는 거야. 특징 첫 번째, 얘들아. 집단의 노래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 같이 부르는 집단 노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집단 노래. 우리나라 노래로 집단 노래 다 같이 부르는 거가 있지? 아리랑 역시. 또 오필승 코리아. 오필승 코리아. 그리고 또 뭐? 외국가요? 애국가. 그렇지. 또 강강 수월래. 이런 거 집단 노래잖아.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집단 노래가 뭐야? 구야구야 수기하냐 번쩍이 기냐야. 그래서 밑줄기자 집단 노가에서 제일 오래됐다. 나이가 제일 오래된 집단 노래라는 거 기억해주시고, 설화랑 함께 전해지고요. 요구 위협에다가 밑줄 한번 꺼봐봐. 요구에다가 위협. 소원 성취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때 있나 얘들아. 너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엄마랑 안 놀아라는 걸로 엄마한테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는 그런 경우 있죠. 위협 요구는 왜 하는 거지? 소원 성취를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됐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풍 거북이의 엎드린 모양, 시풍의 엎드린 모양, 구지 151페이지 계속 갈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뛰면서 춤을 추라고. 집단적 성격의 노동요의 의식요입니다. 그러면 대왕을 맞이하면, 대왕을 맞이해다가 밑줄 영신분가입니다. 대왕을 맞이하면서 기뻐서 날뛸 것이다. 나왔다. 주술요에다가 밑줄 그시고 영신분가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래서 아홉간들이 이 말에 따라서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더니 종합예술의 형태지.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밑에다가 좀 적고 가자. 원시 종합예술의 형태야.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밑에다 다시 한 번 더 적고 가자. 원시 종합예술의 형태야. 원시 종합예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러러 쳐다보니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어. 자주 색깔. 뭔가 오묘하잖아. 색깔도. 그러니 자주 색깔의 줄이 땅에 닿았다라는 거에서 밑줄까지 천상과 지상의 연결이야. 천상과 인간 세상의 커넥트. 연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임금님인 거야. 흉노 아니야. 하늘로 내려온 존재.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야. 옛날에 뭐 얼마나 무섭게도 흉노는 뭐 피지컬도 우리보다는 더 좋았을 거잖아. 그치? 한민족보다는 더 피지컬 좋은 그런 사람들이 내려왔을 테니까 징기스칸 그 외모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죠? 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의 합, 서랍을 발견을 하게 되고, 열어보니까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가 띠리링,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에다가 밑줄 6개의 알이.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기뻐하면서 100번 절을 했어. 너무 신성해서. 금압을 다시 싸서 안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 위에 놓아두고 그 무리들은 각기 흩어졌지. 12일이 지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무리들이 다시 모여서 12일에다가 동그라미. 얘들아, R에서 12일 만에 A가 태어났어. 대단하죠? 비범하죠? 12일이 지나서 이튿날 아침에 무리들이 다시 모여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R에서 6 사내 아이가 나타나 있어. 이쪽이다. 6 다른 사내 아이들로 변화해나가 밑줄. 그래서 난생설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난생. 사람이 R에서 태어난다. 그 모습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헌칠에다가 밑줄. 비범한 영웅들. 이에 이들을 평상에 앉히고 여러 사람들이 절을 하고 할애를 하면서
극진히 공격을 했지. 이들은 나날이 자라서 10여일이 지나자 10여일 만에 10여일에다가 동그라미 얘가 한 자가 30cm인데 9자면 270cm 정도 되는 거니까 비정상적인 키지 않습니까 이게. 9자의 키가 되었고요. 10여일 만에 애들이 말이야 2m가 되어버린 거지. 그리고 잘생긴 그 비범한 외모가 중국 고대의 왕들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한다. 은나라의 탕원같이 얼굴이 용처럼 생겼고 한나라 유방 있지? 고조와 한나라 유방 고조와 같고 눈썹이 8가지 생긴 것이 요임금 같고 요임금 순임금 하면 고대 중국 나라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임금들 아닙니까? 요임금 같고 눈동자가 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순임금 같고 그만큼 잘 나가는 나라에다가 빗대어서 우리 영웅들을 그만큼 막 축혀 세우고 싶은 거야. 비유를 하는 존재들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범하게 생긴 영웅이 태어났다. 그 달에 보름에 왕위에 올라가셨지. 태어난 지 12일 만에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고 10일 만에 2m가 되었으니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알에서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돼서 왕이 된 겁니다. 얘네들이. 대단하네요.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자? 수로에다가 동그라미 수기현양 혹은 수룽이라고도 불렀고요. 죽고 난 후에 시호는 뭐라고 불렀지? 수룽이 죽고 난 후에 시호야. 마지막 결국은 갈게. 나라 이름은 대가라. 또한 가야국이라고도 하니 6가야 가운데 하나가 되겠다. 나머지 5사람도 각각 5가야의 임금이 되고 동쪽은 광산강, 서남 쪽은 창해, 서북 쪽은 지리산, 동북 쪽은 가야산, 남쪽의 나라의 끝으로 경상남도 김해시의 6가야가 건국이 된 겁니다. 짝짝짝. 괜찮나요? 네. 그러면 잠시만 151페이지 가시죠. 다시 151페이지의 핵심. 너무 중요한 시험 출제 포인트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은 만나서 좀 웜업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이거 문학 시조세편 나갔어요. 라무쌤이 시조세편 따라잡고 그 다음에 그거 나갔던 수능 주도권 OX 퀴즈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쌤 나름대로 하는 거 계속 할게요. OX 퀴즈. 그러면 OX 퀴즈 만들어가지고 과학이랑 사회랑 나가는 걸로 다음 시간에 좀 빡빡하게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웜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진도 확인했으니 책 만들어 놓을게요. 핵심, 배경 사례를 통해서 본 부지가의 성격 너무 중요합니다. 개우기를 불렀다. 의식료, 의식료에다가 제천행사. 사람들이 흙을 파면서 불렀다. 노동요. 대왕의 출현을 기원하면서 불렀다. 영신공감. 그리고 주술료. 주술료, 의식료, 노동요. 3가지 성격 기억할 수 있겠어. 주술료, 아브라카타브라, 비비디 바비디부. 노동요, 의식료, 영신공감.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152페이지 잠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내려와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지? 6가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6가야 내려와서 확인 문제. 가라쿠끼는 가야국의 건국 신화가 되겠고요. 9간들은 신령스러운 존재인 누구를 대상으로 위협적인 억투로 노래를 불렀다? 거북이. 수로왕이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난 거 맞습니까? 네. 구지가에서 거북이의 머리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9간들은 사회 변화에 두려움을 느껴서 위협적인 업체의 노래였나요? 구워먹겠소 두려움을 느껴서 X입니다. 왕의 강림을 기뻐하면서 노래를 춤추며 기뻐 날뛰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153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학습활동 너무 중요하기에 9간등이 노래를 부른 후에 어떤 일이 생겨났죠? 이전의 사회의 모습은 왕과 칭호, 신하의 개념도 없었던 옆에다 한 번만 더 적어줘. 원시 촌락 사회라고 적자. 원시 촌락 사회. 원시의 촌락의 사회에 9촌장이 있었던 거야. 근데 9간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왕이 강림을 해서 6가야가 건국이 되었다. 거북이의 머리는 우두머리, 임금 수로왕의 진짜 거북이의 헤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징성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우두머리 김수로. 구지가에서 위협적인 어조는 어때? 왜 구워먹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지? 강렬한 소망이라고 적어놓자. 강렬한 소망, 희구. 가라쿠끼의 수로왕의 비범함이 나타나는 거는 야씨 12일 만에 알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10일 지나고 나니까 애가 키가 2m가 돼버린 거야.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10여일 만에 성인이 된 것과 생김새의 비범함은 중국의 탕왕같이 생겼다. 요임금, 순임금의 눈썹과 얼굴의 생김새가 그러하게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훤칠한 준수한 외모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3번 아는 거 진짜 맞아요.
안 하고 넘어갔나요? 그럼 3번에다 X 할게요. 3번에다가 X. 그 다음에 155페이지. 가락토끼에 삽입되어 있는 구지가는 가야의 시조인 수노왕의 탄생에 얽혀있는 노래다. 가락토끼 밑줄, 구지가에다가 밑줄, 수노왕에다가 밑줄, 한 번만 더, 명신군가에다가 밑줄, 임금맞이하는 노래. 단답형 답이었으면 좋겠다. 구지봉에서 들려온 소리에 따라 구지가를 부르고 나라의 임금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배경설화랑 관련지어 보면 이 노래는 군중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로서 뭐라고 부르자? 주술료에다가 동그라미. 3월에 개요일에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어. 개요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한 번 더 밑에다 의식료라고 적어줘.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다. 흙을 파내고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었지? 노동요라고 적어줘. 이 노래가 농사랑 관련된 노동요의 성격인 거야. 구지가에서 이 머리는 임금이 아니야. 진짜 거북이의 헤드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머리를 내어놓는 것은 임금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머리를 내어놓으라고 명령을 위협하는 것은 명령 위협에다가 밑줄, 강렬한 바람에다가 밑줄, 삼국 사기에 기록되는 거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걸로 외워놓자. 삼국 유사에다가 동그라미 내신이니까. 이 삼국 유사의 나머지의 건국신화는 다 수록되어 있어. 고구려 주몽의 이야기, 박혁거의 이야기, 김할지 이야기. 신성한 존재가 탄생한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런 점에서 아래서 태어난 영웅에 관한 이야기는 원래 난생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대 민족들이 신앙으로부터 연유한 보편적인 우주관이자 가치관이었어요. 밑줄이다. 보편적인 우주관이라는 밑줄. 우리나라만이 특수하게 난생설화를 차용한 게 아닙니다. 난생설화는 어디에도 나온다? 동북아시아 전반의 문화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고대가요랑 배경설화로 가볼게요. 고대가요는 어떻게 되었다고 얘들아? 입일세 입으로 구비가 되다가 한역시가 한자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거야. 고대의 수많은 노래와 이야기들은 입일세 입으로 전해지며 밑줄자 입일세 입으로 전해지며에다가 밑줄 더 이상 즐기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아 잊히기도 했고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노래나 이야기는 대부분 향유되던 당시가 아니라 밑줄자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문자로 정착에다가 밑줄 한문 기록입니다. 이러한 오래된 노래나 이야기는 주로 역사랑 기록이 함께 전해지죠. 구지가 역시도 가락토끼 시조가 된 가정의 배경설화에 포함되어서 전해지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진짜 제왕매가랑 동동을 빼는 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문학에서 맛만 보고 가겠습니다. 170페이지. 한국 문학의 범위와 함께 나중에 줬자. 조선시대의 서사랑 서장의 갈래별의 전개 양상을 기억해라. 조선시대의 문학작품에 반영된 역사와 사회의 양상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해라.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도 함께 생각해라. 다양한 매체로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었던 오늘날과는 다르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소설을 즐겼을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책으로 아니면 책을 읽어주는 이야기꾼이 있었어. 정기수와 같은 이야기꾼이 읽어주는 책의 내용이었을 거야. 171페이지까지만 딱 하고 헤어지면 안 될까? 고마워. 171페이지. 앞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한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학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말이에요. 조선 전기의 문학은 어떠했을까? 조선 전기에는 시조가 시가문학의 중심 갈래로 자리를 잡았어. 시조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중요한 거는 시조가 언제 창작되기 시작했지? 탄생은 고려 말이야. 탄생이 고려 말이라는 것이 정말 이 연사 힘차게 쌤이 말하고자 했는데 파란색 글씨가 선수를 쳐놨네요. 이쪽이자 고려말 시조가 발달하기 시작에다가 이제 창작 시기는 고려 말이야. 이 시기의 시조는 유교적 이념과 규범을 노래하거나 혼탁한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강호에서 맑은 심성을 기리면서 안빈낙도 안분지족 지향하는 겁니다. 안빈낙도에다가 연줄 두시고 이런 삶에 노래하는 등 대체로 사대부들의 뇌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을 해야 했지. 다시 한 번 더. 이 시기의 시조 위에다가는 조선초라고 적어줘. 김양호 쌤도 조선초랑 조선후기랑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거든. 그래서 칠판에 이 시기의 시조 위에다가는 뭐다? 조선초에 해당하는 필기 내용이야. 주로 유교적 이념, 혼탁한 현실에서 벗어난 강호 한정과 안빈낙도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기녀가 시조를 창작을 했어. 기녀 시조 창작에다가 쭉 안에 기녀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시조로서 이름을 떨친 기녀하면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황진이. 그리고 또 이화에 이하우 흑불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님 홍랑 개랑 기억나니? 랑자 들어가는 홍랑 개랑 황진이 이렇게 좀 기억해줘. 우리 1학년 때 그 시조 문제에서 기녀 때문에 틀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녀가 조선 초에 시조를 창작하는 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기녀 시조들의 주제는 주로 어떠했는고라고 하면 밑줄 자 사랑과 이별에다가 밑줄 참신한 발상으로 표현한 거는 황진이가 막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내어서 추풍 이불 안에 넣었다가 어른이 오시면 막 밤을 펼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 참신한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녀들이 시조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줬어. 그리고 있잖아 시조가 길이가 길어진 사음보 연속체에 가사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 가사도 말이지 가사에다가 동그라미 유배지에 가서 지은 가사 뒤에 나올 작품 송민곡과 같은 유배가사 그리고 기행지에 가서 쓴 가사 관동별곡은 금강산 일대를 여행하면서 쓴 가사지 그리고 강호 한정가를 나타내는 상충곡과 같은 작품들이 다 새롭게 발전을 했습니다. 한편 서사관에서는 한문학이 역시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때 꽃을 피워서 이규복 기억했어야 되지. 그리고 한문학이 조선 전기에도 발전을 했어요. 한문학도 발전해나갈 줄. 사대부들은 한문학으로 개인의 서정을 표현을 하고 생활의 실상과 하층민의 처지를 다루기도 했어. 또한 이 시기에 이거는 진짜 나온다에 손가락을 걸고 싶구나 얘들아. 김시슬에다가 별표 3개 칠판에다가 딱 적어주셨더라. 김시슬의 한문 소설집 금, 오, 신, 화 금오신화에다가 물결표시. 소설집 이름이 뭐다? 금오신화야. 금오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5작품이 시험에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어. 근데 그것까지는 안 적어주셨던데 뭐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시남정기 아닌데. 만복사서 토기, 이생규강전, 시우부벽전기 이 작품 5개는 안 적어주셨지만 소설집 이름 금오신화는 칠판에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금오신화가 뭐냐면 최초의 소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적어주셨지. 금오신화 밑에다 뭐라고 적자? 최초의 소설이야. 최초의 소설. 최초의 소설이라고 적어봐. 자, 근데 이 소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아니야.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기원전에는 어떤 고대 국가에서의 건국 신화가 있었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건국 신화로 이제 시동을 둥둥둥둥 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설화 같은 것들이 창작이 되다가 고려 시대 때 막 가전체 이런 거 막 트리거가 팡팡 되어가지고 이제 뭐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소설 금오신화가 쓰인 겁니다. 금오신화는 최초의 소설이라는 것을 정말 이 영상 힘차게 외치고 싶네요.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 5개는요. 조선시대의 전기소설의 대표작이자 전기소설에다가 이때의 전기들 얘들아 전할전자가 아닌데 기이할 기자다. 기이할 기자. 기록할 기자가 아니라 기이할 기자다. 기이할 기자. 귀신이 막 다시 살아난다든지 용궁으로 간다든지 지옥으로 간다든지 영화 신과 함께 아시나요? 신과 함께 그런 것처럼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의 내용을 다루는 전기소설의 대표작입니다. 일대기를 다루는 그 전기소설 말고요. 여러분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의 대표작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하면 뭐라고? 김시슬의 금오신화. 이걸 기억해야 돼. 김시슬의 금오신화. 괜찮지? 이제 조선 전기였어. 조선 전기에서는 쌤은 기녀를 좀 강조하고 싶네. 황진이 홍랑 계란을 강조하고 싶네. 조선 후기로 가자. 조선 후기는 이제 나라가 개판이 나는 거예요. 매간매직, 부정부패가 일상화지면서 사회 혼란기입니다. 임지왜란 병자호란이라는 양난의 전쟁으로 인해서 임지왜란에다가 밑줄, 병자호란에다가 밑줄, 서민의식이 성장을 해요. 이 양반 가짜는 것들이 전쟁 일어나서 보니까 임금도 막 도망가 막 이런 거에서 나라가 막 이런 식의 사회 마음가짐으로 자체층 확대에다가 밑줄, 서민의식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교 꼰대들의 이야기 이제 좀 집어치우라는 거야. 현실적인 문제에다가 밑줄, 실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신랄하게 다루자. 현실적 문제에다가 밑줄. 시가문학에서는 서정갈래에서는 사대부들이 개성적이고 수준 높은 시조를 창작하는 한편은 이거 너무 중요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중인계층의 가객이 등장하기 시작해. 중인계층의 가객에다가 밑줄 전문 가수가 등장해.
전문적으로 시조 쓰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시조 문학이 완전 발전을 하죠. 창작계층이 서민계층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창작층의 확대에다가 서민계층으로까지 확대를 하게 되니까 기존의 정역시의 3장육부 45자 내외에서의 정형성이 파괴가 되고 사설시조가 등장을 했어. 해학에다가 동그라미, 풍자에다가 동그라미, 이번 시험에 나왔지? 해학과 풍자. 사설시조 유행에다가 평민계층의 사설시조가 유행을 합니다. 가사의 경우에도 사실적 내용으로 구체화, 단편화가 되었고 주제도 다양화되었고요. 또한 가사의 작자로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와 너무 중요한 논란이 나왔다. 조선 후기에는 뭐다? 부녀자들이 창작을 하기 시작해. 부녀자들이에다가 밑에다가 궁서체로 적어야 되는데 부녀자들이 쓴 문학 뭐라고? 규방문학이라고 합니다. 규방. 내간체 안에서의 여자들이 쓰는 문체의 내간체로서 규방의 문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규방문학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규방문학. 그래서 규방의 아녀자들이 가정의 규범과 교훈, 시집살이의 애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규방문학의 내간체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이 표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줄글로 보면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도표화 시켜줄 테니까 그 도표로 그냥 달달 외워주시면 됩니다. 칠판의 내용이랑 도표랑 합쳐가지고 딱 그냥 외우는 걸로 체계화를 시킬 테니까 그걸로 표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규방문학이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 서사갈래로 갈게. 조선 후기에 홍길동전의 최초의 국문소설이 있어요. 홍길동전에다가 국문소설에다가 난리가 났어. 홍길동전으로 인해서. 한문학의 경우에는 사대부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중인계층 등으로 작자층이 확대가 되었고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둔 실학파 문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실학파 문인에다가 이제 나와야지. 실학파 문인하면 이제 나와야지. 누구니? 광문자전 썼던 사람 누구니? 박지원. 광문자전도 엄청 내용 일치였잖아. 막 의심을 했는지 뭐 어쨌든 본문 내용으로 확인해야 됐었잖아요. 광문자전. 한편 조선 후기에서는 판소리와 탈춤의 해학과 풍자가 호응을 이끕니다. 판소리 탈춤에 나가는 판소리는 평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했고 조선 후기 사회 현실의 문제를 밑줄 꺼줘. 사회 현실의 문제 해학적 풍자적에다가 이 시기의 탈춤은 양반의 허위의식이나 관념적인 태도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비판, 풍자와 비판을 가했다. 민족의식의 성장과 연관이 깊다. 이런 내용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도표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좀 한 번씩 봐주세요. 김양호 쌤의 필기를 100% 외우고 여기 있는 교과서에 동그라미 친 내용들을 살을 붙이면 시험 대비가 되지 않겠나. 다음 시간에 시중 세편하면서 수능 주도권으로 들어갈게. 고생했어요. 집에 갔을 때 갖고 올 거예요. 해서 반드시 하고 가야 돼. 얘기하는 거 시험 인형이 그냥 때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돼. 근데 그 하나도 맞출